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습니다. 6시 30분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리플레이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등에도 이 K 증시는 여전히 디커플링 장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월 회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말 기대가 많고 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1,700여 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미증시와 커플링 된다라기보다는 이 니케이 지수와 커플링 되는 것 같고요. 또 N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또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항공주들이 정말 강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특히나 LCC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진에어가 거의 9% 가까이 상승했고요. TA항공 7.28%, 제주항공도 5%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에 항공주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오늘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KN솔과 삼성공조가 20% 넘게 올랐고요. GST도 액침 냉각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4%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신규 상장주인 ENCell은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유한양행도 견조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팜도 미중 갈등 수혜주로 계속 떠오르면서 거의 6%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항공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로 항공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까지 바라봤었는데 1,3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환율 하락에 이 항공주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환율 하락이랑 직접적으로 항공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기간이 이제 오늘 8월 26일인데 앞으로 이제 4주 뒤면은 이제 추석 명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이제 환율이 당연히 이제 좀 떨어지게 되고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해외로 나갔을 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기 때문에 뭐 실제로 소비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빌미로 항공주가 오늘 반짝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면 이전까지 환율이 계속 조정을 받을 때 항공주가 못 간 원인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항공주가 대대적으로 상승을 했던 원인은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한 3주 뒤에서 4주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추석 명절, 그러니까 황금 연휴가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8월 5일 날 이제 급락세가 좀 많았었는데 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 좀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까지도 좀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이제 발언이 나왔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월가에서는 뭐 연준이 이번에 연내에 3번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사실 이 잭슨홀 미팅 연설문 원문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몇 번 인하하겠습니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월가에서는 계속 이렇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원인은 이번에 이제 물가가 특히 PCE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2.5%대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해 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냉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스탠스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던 것이 시장에서 이제 간밤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항공주가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명절 시즌을 앞둔 조금 순환매가 돌지 않았나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석 명절 효과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성욱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뭐 환율이 그때도 좀 떨어졌어서 오히려 항공주 바라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 차장님 여전히 뭔가 항공주에 대한 모멘텀 있다고 보시나요? 그때는 대한항공도 탑픽으로 뽑아주셨거든요. 뭐 비슷한 부분이지만 항공주는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환율 또 이제 여러 가지 유가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뭐 들어간다는 부분이 약간 좀 종목들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기보다는 싸게 산다는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글쎄요. 우선은 이 어떤 해외 여행이 뭐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또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도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해외여행 노선을 많이 좀 늘렸었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여러 이 약간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LCC 업체들도 그렇고 대형 항공사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서 본다고 지금 최근에 어떤 프로모션도 많이 하죠. 뭐 항공유 그 어떤 여행 이 항공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할인을 하면서 유치하는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해외 여행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이 항공주들을 들어가는 접근 전략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환율이나 여러 유가적인 측면에서 항공유에 대한 이런 그 상향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담아두자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명절이나 이런 그 휴일이 가까워지면서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이 LCC 뭐 기업들로 이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치킨 게임이 굉장히 좀 심했죠. 뭐 같은 노선을 계속해서 늘리는 과정에서 출혈이 굉장히 좀 심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은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LCC 업체들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LCC 업체들한테 물론 이제 단기적인 이런 명절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C 기업들보다는 이 오히려 어떤 이 인적 그 여객보다도 제가 봤을 땐 화물성 쪽에서의 이 관심이 좀 더 높은 그런 항공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항공주는 좀 대형주 위주로 보자, LCC보다는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계속해서 꼽아주셨습니다. 아,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통상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오늘 항공주가 이 환율 하락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떠올랐던 게 바이오 기업들이고요. 뭐 건설 기업들도 최근에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대선 트레이딩 관련해서 신재생 섹터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뭐 종목들도 네이버, 카카오 떠올랐었고 한국전력도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김덕호 대표님은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어떤 섹터로 꼽아주시겠어요? 뭐 지금 자료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안 좋은 섹터가 있나요? 다 좋죠. 네. 네. 다 좋죠. 뭐 어떤 걸 사셔도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뭐 금리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산업의 육성 속도라든가 성장 속도, 그리고 어떤 산업별로의 R&D 투자, 그리고 기업의 현재 현황들, 뭐 그리고 이제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전쟁에 대한 판도라든가 어떤 각국에서 취하는 외교적 포지션, 이런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쉽게 잘 손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지금 제일 상단에 헬스케어랑 바이오가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당연히 모든 기업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산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캐파를 늘려나가고 공장을 더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든 사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R&D 쪽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신약 호흡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력 갈아넣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 2020년도 때 팬데믹 선포되면서 IT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갈아넣기 하겠다. 개발자 그냥 6개월 강의 듣고 들어오셔도 연봉 5천만 원 주겠다 했던 그 꼴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주들 그리고 제약 종목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움직임을 달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올 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바이오 탑10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금 두 달 연속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한 번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뭐 오히려 FDA 인상을 좀 성공을 했던 기업들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기대된다. 오히려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과 더불어 매출이 향상이 기대된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이번에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PLA 임상조사기관, 그러니까 중국 인민군이 이제 실제로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혹은 이제 운영권을 갖고 있는 임상조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기업을 찾아서 명단을 10월 1일까지 보내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과 좀 협력을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HLB죠. HLB 같은 경우는 이미 FDA에서 한번 조정을 좀 권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항사제하고 이제 어떤 모습들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했지만 오늘은 조금 큰 폭을 좀 다소 보이진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 요인을 봤을 때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하신 상태에서 또 다른 섹터에 대한 순환매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 섹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성욱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바이오 말고도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리 인하는 대부분 이제 위험 자산 쪽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금리 인하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뭐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런 성장주에는 분명 기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트렌드와 좀 맞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신재생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표 신재생 안에서도 이제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조 그 상품을 만들어내고 파는 게 아니죠. 한번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한 70% 이상을 금융권에서 빌리면서 이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재생 쪽에서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가도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이제 공화당 쪽에서의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얘기 나와주면서 신재생 쪽에서의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당선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섹터 대부분 대부분 섹터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포지션이 바로 이제 신재생 쪽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풍력, 또 이제 풍력 안에서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바로 이제 해상 풍력이죠. 왜냐하면 이제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비용이나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에 한계가 좀 있지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글로벌 트렌드로서 이 정부 정책으로 많이 밀어주는 게 바로 해상풍력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육상풍력보다도 해상풍력이 난류가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발전을 한 그 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주기성으로 봤을 때도 해상풍력이 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과도 관련된 기업들 많죠. 특히 이제 뭐 CS 윈드가 대표적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고 또 이제 이 해상풍력을 한다면 저는 메인은 해저 케이블 같아요. 어떤 전선 쪽에서의 이 그 기술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LS 여러 해저 케이블 만드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관심 보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을 너무 많이 바스켓에서 하는 것보다도 몇 종목 추리는 전략도 지금 이 시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어떤 섹터가 잘 갈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액침 냉각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4분기부터 적용되는 이 반도체에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이런 액침 냉각을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로 오늘 KN솔이 가장 크게 떠올랐거든요. 이 밖에도 또 다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지금 액침 냉각 쪽 시장을 잡겠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모습이 나왔다기보다 일단 가십거리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었던 뭐 KN솔 그리고 이제 GST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KN솔도 그렇고 GST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난 3월에 엔비디아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모멘텀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까지는 보통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소재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면서 관련주 뭐 있나 이렇게 찾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5월, 6월이 되면서 이제 액침 냉각보다는 당장에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 뭔가라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공랭식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갖고 있는 게 또 보니까 LG전자더라. 이렇게 하면서 LG전자가 5월 28일 날 급등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효율로 따진다고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름에 지금 땀도 많이 흘리시고 더우실 텐데 집 갔다 들어오신 다음에 에어컨 켜서 바람 말리는 것도 좋죠. 근데 제일 쉽게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욕조 들어가서 찬물로 목욕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도 유효하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좀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6년도까지는 데이터 서버향 액침 냉각을 사용하고 있는 그 비중은 약 57%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도 우리가 전기가 많이 써지고 열이 나니까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열을 잡기 위해서 다시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이게 이제 계속 뺑뺑이가 도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전력이 실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보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액침 냉각이다라고 밝혀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PUE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를 포함한 모든 전력 비용을 포함을 했을 때 약 1.4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PUE를 1.0 수준까지도 떨어뜨리는 것을 계속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이미 5월부터 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KN솔이 잠깐 급등을 했다가 좀 빠지는 격이 몇 번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7월 초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7월 초순이었던 7월 9일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AI 서버 고객사인 이 델사가 서브머로부터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KN솔이 급등했어요. KN솔 같은 경우니까 이제 스페인의 이 액침 냉각 기술 글로벌 1위 기업인 이 서브머랑 국내 데이터 센터의 향 기준으로 MOU가 체결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서브머가 매출 만든 거지 KN솔이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좀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이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증설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열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좀 기대감은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아직 이제 우리나라도 액침 냉각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좀 멀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좀 어느 정도 소외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이 종목을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반면에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K엔솔은 이제 일상형입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에 필요한 이 냉각제에다가 장비를 푹 담급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뭐 기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로 계속 뺑뺑뺑 돌면서 열을 관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라디에이터랑 비슷하죠. 반면에 이제 이 GST 같은 경우 이상형을 쓰는데 이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서 이제 냉매제에다가 장비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비가 이제 열을 내기 시작하면서 냉각제가 기화가 되고요. 이 기화가 된 걸 다시 얼려서 액체로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HR 부분에서 인력을 뽑는다. 특히 액침 냉각 쪽 전문가를 뽑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일상형하고 이상형 두 가지를 지금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다만 CPU, GPU처럼 이제 주요 메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 그리고 이제 액체 냉각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테마성으로 좀 반짝 상승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두 기업은 조금 더 긴 호흡 갖고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공랭식 냉각, 수랭식 냉각, 액침 냉각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설치 비용은 높아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집니다. 전력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공랭식 냉각에 비해서 수랭식 냉각은 이 전력 설비를 28%나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떠오른 게 바로 이 액침 냉각 기술이었습니다. 이성우 차장님께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액침 냉각 관련주, 엔비디아가 이제 선점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관심 유효할까요? 글쎄요, 근데 우선 저는 이제 액침 냉각, 액체 냉각이든 어떻게 보면 액침 냉각은 이제 액체 냉각 쪽에서의 어떤 방식 쪽의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액체 냉각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 엔비디아가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이 AI 좀 서버나 이쪽 칩에서는 이제 90%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AI 그 반도체나 서버를 만드는 부분은 AI 쪽에서 지금 이제 플랫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들이 지금 이쪽을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를 따라오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엔비디아가 이 액체 냉각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약간 차단시킨 느낌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액침 냉각 거의 서버를 담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액침이 아니라 액체 냉각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액침 냉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 자체가 바뀌는, 그러니까 전체 AI 서버에 대한 플랫폼이 바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좀 시장 점유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그 의도도 분명히 다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지 이게 어떤 이 AI 쪽 서버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엔비디아 시장을 굳건히 하는 현재 그런 모습의 어떤 이슈가 지금 적용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건 단순 어떤 좀 이슈에 의한 주가 상승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액체 냉각과 관련된 종목들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 적정 온도가 19도에서 21도라고 하는데요. 액침 냉각 관련주들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안 가는데 액침 냉각이 갈까라고 자두야 놀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관심이 계속해서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좀 상승이 나올 때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동일한 원리인데,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이제 좀 하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모습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인덱스 격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였는데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된 매도 주체가 누군가를 본다면은 일단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양대 파트너를 두고 있는 큰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이라는 거 아실 거고 하나는 또 중국이라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마찬가지로 중국의 3세대 이상급 HBM에 대해서의 수출을 금지한다, 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금리도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뭐 다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곳은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베팅을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환손실에 대한 그러니까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종목의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IT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그만큼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을 굉장히 큰 종목이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면은 저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좀 더 이 자금세를 좀 더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그때부터 좀 더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잭슨홀 미팅이 끝난 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 끝나고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시장의 가격이 조성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버렸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금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한다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이 돈을 빌려서 가져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빌려왔던 돈을 갚았는데 다시 이제 빌려서 이 돈을 환전을 해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거는 당장에서는 우리가 확장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도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뚜렷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지를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와중에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거의 1,700여 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종목 고민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